안녕하세요. 명덕외고 유일의 홍보동아리 꼼프회장 김예린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본교에서 진행되었던 명덕외고 수요 진로 탐색 교실이 정말 아쉽게도 작년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먼 거리에 있어도 명덕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마음만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호스트에게 채팅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발표 도중 보내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의 발표가 끝난 뒤에 올리시는 질문은 받지 않으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명덕외고의 자랑이자 특징인 각 전공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 텐데요. 올해부터는 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회차마다 총 6개의 과 중 3개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회차, 3회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는 중국어과, 영어과, 일본어과, 그리고 2회차, 4회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는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러시아어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회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어과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명덕외고 독일어과에 대해 소개하게 된 하연서, 김민솔, 김지은입니다. 제일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전공기초 독일어 선생님, 전공 원어민 선생님, 선생님별 수업 스타일, 단위수, 수행평가 및 시험, 독일어과 특징, 독일어 특징 및 독일어권 국가, 간단한 인사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독일어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과 선생님은 3분이 계신데요. 먼저 손대영 선생님께서는 전공기초 독일어 수업을 하십니다. 손대영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규동 선생님께서는 독일어 작문과 독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한규동 선생님의 특징은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하시고 시험 난이도가 손대영 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타의 선생님께서는 원어민 선생님이신 만큼 독일어 회화와 독일어 독해와 작문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합타의 선생님의 특징은 매우 친절하시고 시험 난이도가 손대영 선생님과 비슷하게 쉽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별 수업 방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대영 선생님께서는 전공기초 독일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교과서 문장에서의 대체 표현을 알려주시고 수업 중간중간 독일의 문화를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음식, 축제, 명소, 풍습과 그런 문화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한규동 선생님께서는 독일어 작문과 독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전반적인 독일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손대영 선생님처럼 텍스트나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독일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합타이 선생님께서는 독일어 회화 수업과 독일어 독해와 작문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주로 발표 위주의 수업을 하십니다. 주로 교과서의 문제나 문장들 위주로 발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수 소개입니다. 전공어답게 단위수 역시 높습니다. 1학년은 전공기초 독일어 4단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회화 수업 2단위를 합쳐 총 6단위입니다. 2학년은 독일어 회화 4단위와 작문 4단위를 합쳐 8단위이고 3학년은 독일어권 문화 4단위, 작문 4단위를 합쳐 동일하게 8단위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수행평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주로 원어민 선생님 담당이십니다. 우선 1학년은 발표를 중시하는 참여도 점수와 인터뷰, 듣고 쓰는 딕테이션이 수행평가입니다. 여기서 수업 참여도는 정말 중요하고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틀릴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로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다른 표현 중심 발표나 간단한 인사말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 수행평가는 2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독일어 작문 수행은 지문을 읽고 답을 작성하는 형식,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문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일어 회화 수행은 지문에 맞는 속담을 사용해서 발표, 인터뷰 형식 질문, 육층성을 평가하는 수업 참여도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독일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일어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정기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전공 기초 독일어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손대웅 선생님께서 주로 출제하시며 문법, 회화 표현, 맥락, 단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 한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학년은 독일어 작문과 독일어 회화로 두 개의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독작 시험은 한규동 선생님께서 주로 출제하시며 문법 전 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독일어 작문 1을 사용하여 수업합니다. 독해 시험은 손대영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께서 출제하십니다. 슈리테를 사용하시며 회화 표현, 동사, 문법, 단어 등이 시험 범위입니다. 2학년은 전 범위 문법이 시험 범위이기에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시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영어 문법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백지의 필기에서 점검하고 자주 나오는 문법을 꼼꼼히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외는 알아두면 편합니다. 회화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듣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흘리지 않고 선생님께 물어보면 실력이 오릅니다. 자주 나오는 회화 표현은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독일어과 전공대회입니다. 1학년 때 진행되는 시쓰기 대회는 음절수를 맞춰 주제에 맞게 자신의 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독창성이 요구됩니다. 2학년 때 진행되는 시 낭송대회는 교내 우승자가 교회 대회에 학교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육창성과 정확한 발음이 요구됩니다. 1, 2학년 모두 진행되는 독일어 경시대회는 기본적인 독일어 실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범위는 대회 전에 알려주십니다. 독일어과 30기 김지윤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어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어과의 전반적인 특징은 생기부를 알차게, 노력하는 분위기,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운다입니다. 먼저 생기부를 알차게는 심화 탐구 보고서, 5분 발표 등 독일어과만의 특징된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생기부를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노력하는 분위기인데요. 서로 시기와 질투보다는 같이 열심히 협동해서 하자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는 좋은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독일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한 매우 기초부터 천천히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지는 데는 독일어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어의 사용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의 국어이며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북부 지역 등 사용 인구 면에서는 독일어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한 특징 면으로는 영어와 같은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 쉽고 습득력이 빠르며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독일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어의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명덕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artet auf Sie는 명덕외고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Guten Morgen, 좋은 아침이에요. Guten Tag, 좋은 날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Guten Nacht, 좋은 밤 되세요. 마지막으로 Auf Wiedersehen,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어과의 특징과 독일어의 특징, 마지막으로 독일어의 간단한 인사말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어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독일어과는 정말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일어과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 정말 멋있고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어과 학생들이 운동과 공부를 다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3학년을 마칠 때 독일어 인증시험이 어느 레벨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인증시험을 B1까지 따는 추세였지만 요즘에는 다들 자격증을 안 따더라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불어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요 진로 탐색에서 프랑스어과 소개를 맡은 29기 한혜선, 30기 한유진, 박관영입니다. 목차는 프랑스어과 시수, 선생님 소개 및 수업 방식, 수행평가 및 집필고사, 공부 방법, 프랑스어 경시대회, 프랑스어과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인사말 소개입니다. 먼저 프랑스어과 시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수는 일주일에 특정 과목 수업이 몇 번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만약 3단이라면 일주일에 3번, 4단이라면 일주일에 그 과목 수업이 4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위수에 있어서 1학년과 2학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학년 때에는 전공어인 프랑스어 6단위, 심화 영어 회화 4단위, 그리고 나머지 국영수사과는 모두 3단위입니다. 2학년 때에는 프랑스어가 4단위씩 두 과목으로 나누어지면서 총 8단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가 없는 대신 심화 영어 회화가 6단위이고 나머지 문학, 사회탐구, 한국사, 수학은 3단위입니다. 미술과 음악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모두 집중 이수제로 홀짝 수반을 나눠서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수강합니다. 이어서 프랑스어과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기초 프랑스어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박수정 선생님은 2022학년도 연계교재인 EBX 수능 특강을 집필하실 만큼 프랑스어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수업은 교과서를 위주로 진행하시고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며 교과서 내용 외의 표현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교과서의 일부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과 대화 지문뿐만 아니라 듣기 지문도 많이 나오고 잡지 일부를 읽거나 수록된 샹송을 듣고 그 가사를 배우는 수업을 합니다. 프랑스어과 원어민이신 줄리앙 선생님께서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화 표현들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줄리앙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문법보다는 발음과 실제 회화 표현을 더 중점적으로 배우고 프랑스어 발음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서 발음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수업은 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되지만 선생님께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PPT를 직접 제작하셔서 진행합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 PPT에 한국어로 설명을 넣어주실 때도 있어서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현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께서도 직접 PPT를 제작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이성현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소한 문법부터 어려운 문법까지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와 뜻을 학습지나 필기로 정리해 주십니다. 수업은 교과서와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프린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성현 선생님께서는 현재 2학년 프랑스어 회화 과목을 맡고 계시고 프랑스어과 문화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PPT인데 중요한 표현과 문법들을 모두 PPT에 적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진이나 지도 같은 자료를 찾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곤 합니다. 왼쪽 사진은 이성현 선생님께서 교과서 단어를 정리해 주신 학습지이고 오른쪽은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어휘 학습지인데 예문을 통해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은준 선생님은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프린트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가끔 외부 지문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안은준 선생님께서는 2학년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과목을 맡고 계시며 이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해석해 주시면서 중요한 문법이나 단어 표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자막과 내용을 파일로 정리한 것인데 이러한 외부 지문을 통해 학생들은 더 다양한 어휘 표현과 단어를 익힐 수 있고 여러 문장 구조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을 이용할 수업도 천천히 해석해 주시고 중요하거나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어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년 기초 프랑스어에서 지필고사는 박수정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만 출제됩니다. 문제의 형식은 매번 바뀌었지만 서술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장문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줄리안 선생님과 하는 회화 수업에서 진행됩니다. 수행평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술시험으로 단어 스펠링 읽기, 이메일 주소 읽기, 문장 말하기, 그림 보고 알맞은 표현 말하기,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쓰기 시험으로 받아쓰기, 단어 시험, 빈칸 채우기입니다. 2학년은 전공어가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프랑스어 회화 이렇게 두 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은 수업 시간에 안은주 선생님과 다룬 내용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출제됩니다. 이번 1학기 수행평가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A4 반장 정도 길이의 프랑스어 원문을 선정해서 원문에 사용된 단어와 수거 표현을 정리하고 번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 회화 과목에서는 지필고사는 이성현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만 출제가 되고 수행평가는 원어민이신 줄리앙 선생님과 진행합니다. 줄리앙 선생님과의 수행평가는 크게 말하기와 쓰기로 구분됩니다. 말하기 수행에서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하기, 스펠링 읽기, 단어 읽기, 숫자 읽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쓰기 수행은 받아쓰기, 필기체 쓰기, 빈칸 채우기로 구성됩니다. 1학년 때는 영어과와 프랑스어과가 같은 내용의 프랑스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되며 전공어 내신 또한 함께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프랑스어과와 영어과가 수강하는 과목과 단위수가 매우 다르며 수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전공어 내신을 따로 산출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주로 교과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에 열심히 필기해야 하고 복습할 때는 교과서 내용과 필기 위주로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공부하는데 이때 지문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1학년의 경우 프랑스어를 처음 접해서 동사 변형과 단어의 성수가 낯설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 뭐든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동사 변형은 반복해서 적으며 암기하고 성수일치 같은 문법을 틀리지 않도록 여러 문장에서의 활용을 확인하며 보아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또한 서술형 문항 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모든 문장들을 한글에서 프랑스어로 작문해보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는 같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문장을 직접 작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줄리앙 선생님 시간에는 질의응답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리앙 선생님께서는 수업 PPT 파일을 학생들에게 따로 제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필기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회화 표현들을 배우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업 시간의 한 필기인데 이렇게 표현과 예문들을 필기하거나 사진을 찍어둔다면 나중에 복습할 때 편리합니다. 안은주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만 시험에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용을 꼼꼼히 필기해야 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바로바로 선생님께 질문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험 범위를 한번 꼼꼼히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과서와 학습지를 공부할 때 필기한 부분도 살펴보고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을 표시를 해두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필기 사진은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필기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혼자서 단어 정리를 한 것인데 프랑스 단어에는 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를 암기할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 긴장하며 알았던 단어였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신이 헷갈리는 단어를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저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성현 선생님 수업에 대한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은 교과서, 학습지, 필기에서 쉬운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필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현 선생님께서는 서술형을 난이도 있게 출제하시기 때문에 문장과 표현들을 달달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서 배운 문장은 물론 새로운 문장까지도 장문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PPT에 적어주신 것과 말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모두 필기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필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사소한 문법과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문법은 주로 학습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문으로 나온 문장들도 모두 분석해서 학습지에 나온 문법과 표현들을 익힌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신 외에 프랑스어 실력을 기르고 싶다면 프랑스어 자격증 시험인 델프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프랑스어 경시대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프랑스 라퐁땡 우화 구연대회와 전공어 경시대회가 존재하고 2학년에는 프랑스어 신앙송대회와 전공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전공어 경시대회는 경시대회인 만큼 난이도가 내신 시험보다 조금 더 높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서 모두 출제가 됩니다. 라퐁땡 우화 구연대회는 우화를 한 가지 골라 읽는 것이고 2학년 때는 시를 낭송하는 대회가 있는데 프랑스어 발음과 이창성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프랑스어과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어과는 매우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시험이 끝난 직후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외고를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서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이 많을까봐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랑스어는 영어와 알파벳이 같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배울 수 있고 영어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많이 있어서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견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심하지 않습니다. 내신 경쟁은 치열할 수 있지만 놓친 필기도 공유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소개에서 보여드렸던 외무지문 파일도 저희 반 친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반 친구들에게 공유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학업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돈독한 우연도 쌓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여러 인사말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점심 인사는 봉주르, 저녁 인사는 봉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가장 흔한 인사로는 어흐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한 문장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명도개고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프랑스어로 번역한다면 Le lycée de 명덕 de langue étrangère vous attend 입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어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어과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매력적인 언어인 만큼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입학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어과의 수업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명덕외고 프랑스어과에 입학하면 프랑스어의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알파벳이나 단어가 영어와 비슷한 것이 많아서 처음 배워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언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는 누적되기 때문에 입학 후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에 따라 느껴지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수업과 프랑스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영어는 영어와 심화 영어 회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교과서 지문과 테드 지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심화 영어 회화에서는 콜로케이션 수업, 라이팅, 그리고 발표가 주를 이루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회화 수업을 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어는 전공 기초 프랑스어와 프랑스어 회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공 기초 프랑스어에서는 교과서 지문 학습, 듣기, 문법 수업 등을 하고 프랑스어 회화 시간에는 회화 표현을 배웁니다. 프랑스어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3학년 졸업할 때에는 열심히만 한다면
프랑스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을 해야 본 수업 때 이해하기 쉬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입학 후 알파벳 읽기부터 배울 것이기 때문에 입학 전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세 분의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1학년은 박수정 선생님과 줄리안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시고 2학년은 안은주 선생님과 이선영 선생님과 줄리안 선생님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난이도는 영어와 비슷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영어는 전공어와 비교했을 때 1학년부터 두 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볼 만큼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어과 소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이체, 저희는 러시아어과 소개를 맡게 된 29기 러시아어과 정재윤, 30기 러시아어과 민주영입니다. 먼저 저희는 러시아어과의 특징, 러시아어과의 수업 및 내신, 프로그램, 그리고 경시대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어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단일어과라는 것입니다. 단일어과의 장점은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돈독하고 단합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과인 다른 반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과 분위기입니다. 저희 과는 흥과 끼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과로 2년 연속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재작년 치어리더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또한 선후배 관계가 다른 과보다 돈독하여 편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에서 살다 오거나 러시아어가 유창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러시아어에 대해 처음 접해보고 많아야 한두 명의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살다 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어의 특징으로는 러시아어가 UN 공식 언어 6개 중 1개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스펙이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닌 만큼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은 자신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채용할 때 러시아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점점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 전망이 매우 밝은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어과의 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과의 수업은 한인 선생님이신 권미선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이신 엘레나 선생님이 계십니다. 권미선 선생님은 문법 수업과 독해 수업을 담당하시고 수행평가로는 형성평가를 진행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꼼꼼히 수업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부담이 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편하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엘레나 선생님은 주로 회화 수업과 작문 수업을 담당하시고 수행평가로는 발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러시아 회화 실력과 발음 교정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수업의 시간표와 단위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은 전공어가 6단위이고 나머지 국영수 사과는 3단위입니다. 2학년은 전공어가 8단위이고 국영수사는 3단위입니다. 3학년은 전공어가 8단위이고 국어와 수학은 3단위, 영어와 과학은 2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미선 선생님 수업은 1학년이 주 3회, 2학년이 주 4회, 3학년이 5회로 진행되고 엘레나 선생님 수업은 1학년이 주 3회, 2학년이 주 4회, 그리고 3학년이 주 1회로 진행됩니다. 이 사진은 학교에서 쓰는 학년별 전공어 교과서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어과의 내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과의 내신은 지필고사가 40%, 수행평가가 60%로 진행됩니다. 지필고사는 1학년 기준으로 객관식이 60점, 서술형이 40점으로 구성되고 어떨 때는 비율이 50대 50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 서술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서술형이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서술형에서는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수행평가로는 권미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단원별 형성평가가 있고 이 수행평가는 지필고사 준비에 큰 도움을 주며 총 수행평가 점수의 2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엘레나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2인 1조로 러시아 관련 주제 선정 후 PPT 발표와 원어민 선생님과의 1대1 인터뷰가 있습니다. 보통 인터뷰는 6문제 정도 물어보시며 모두 배운 것에서 출제하면 됩니다. 당황해도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러시아어 대화문을 제작 후에 발표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엘레나 선생님 수업에서 진행하는 평가이며 아이들 앞에서 각자 준비한 상황극을 펼칩니다. 이렇게 발표, 인터뷰, 그리고 대화문 총 3개의 수행평가를 합쳐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어과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과의 프로그램에는 러시아 문학 독서 토론 방과 후, 러시아 문학 탐구 방과 후, 그리고 소울 방과 후가 있습니다. 1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 문학 독서 토론 방과 후는 다양한 러시아 단편 소설을 읽은 후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이나 토의를 진행합니다. 소설을 읽은 후에 아이들과 인상 깊은 내용과 주제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러시아 문학 탐구 방과 후가 있습니다. 이 방과 후는 러시아 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탐구 후 조별 발표를 하며 진행됩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2학기에는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다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학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울 방과 후가 있습니다. 이 방과 후는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학교와 함께 줌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의 언어를 말하고 가르쳐주면서 직접 현지인들의 발음을 듣고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어과의 경시대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과의 경시대회는 러시아 문화독서 골든벨과 러시아어 집필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1학년 러시아어과만 참여할 수 있는 러시아 문화독서 골든벨은 지정된 러시아 문화 관련 도서를 읽은 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시대회입니다.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춰 오랫동안 살아남은 학생이 우승하고 이 경시대회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학년별로 진행되는 러시아어 집필 경시대회는 경시대회 전까지 배운 러시아어를 통틀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시대회입니다. 내신 집필고사처럼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표현에 대해서 짧게나마 배워보겠습니다. Strasznie szkolna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명덕 ждет вас. 이 문장은 명덕의 군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러시아어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어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과는 어느 정도로 러시아어를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보통 합격을 한 후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학교 수업에서 기초 알파벳과 발음부터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입학한다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모른 채로 입학한다고 해서 수업을 못 따라가진 않아요. 학원을 다니며 기초를 쌓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러어과 학생들 중에서 토르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궁금하고 취득한다면 대부분 몇 급 정도 취득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반에 토르플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어문학 계열로 진로를 정한 아이들은 토르플을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 소개 영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9기 중국어과 김아름, 30기 독일어과 김현성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과 함께 명덕외고 생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덕외고 생활 중에 가장 궁금해하실 학업 그리고 교내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들, 교내 각종 행사와 동아리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4월 말에 1학기 중간, 6월 말에 기말, 10월 초에는 2학기 중간, 12월 초에는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국영수사가 5개 과목이 각각 3단위, 그리고 실마영어가 4단위, 전공어가 6단위로 진행됩니다. 단위수가 높을수록 내신에 크게 반영되어서
수학이 비교적 단위수가 적은 탓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기초를 다져놓지 않는다면 수시와 정시 모두 높은 대학 진학에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을 배우게 되고 과학이 사라지면서 사회 선택 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영어가 사라지는 대신에 심화 영어가 6단위로 늘어나게 되고 1학년 때 배우지 않던 한국사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전공어가 각각 4단위인 두 과목, 전공어 문화회화 그리고 전공어 독해와 작문 두 과목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최근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고정된 수행평가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국어 과목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시를 하나 선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이때는 시인을 소개하고 시를 분석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다른 문학작품과 연계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소설 하나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읽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는 책을 소개하고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을 하게 된 문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관련된 현상이 있는지 찾아서 그 사례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수학은 1, 2학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 학기당 2번 쪽지 시험인 MNT를 실시하게 되는데 부교재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부교재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문제당 2점씩 총 10문제 2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문제 오답 시 0.1점이 감점되지만 하나도 맞추지 못했을 때는 19점이 아닌 0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MNT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NT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활동도 하게 되는데 800자 이상으로 긴 독후감을 작성하는데 이 수행평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행평가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ENI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과 내용과 관련된 영문 기사를 선정한 후에 단어를 정리를 하고 기사를 요약한 다음에 느낀 점과 의견을 영어로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기사를 선정할 때는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ENI 활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고 채택에 서술을 한다면 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을 암기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관사와 같은 디테일까지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1분 내외라는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다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화 수업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매번 다른 활동을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나 평가 기준을 잘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2학년 때는 MBQ 저널 활동을 합니다. ENI처럼 영문 기사와 관련된 활동인데 교과 내용이 아닌 자신이 자율적으로 진로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읽은 후에 생긴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사회 중에서 NI 활동은 1학년과 사회 선택 중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한 2학년만이 수행하게 되는 수행평가입니다. 매주 NI 활동을 할 때는 교과 단원 내용과 연계된 기사를 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활동지에 기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관련 단원의 개념도를 작성을 하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보고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NI 활동입니다. 이때도 진로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수행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지 생기부 내용의 작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진로가 없으시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시고 올라오시면 이러한 수행평가들을 진행했을 때 더
풍부한 내용의 생기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방과후 학교인데요. 일단 학기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는 1학기, 2학기로 나뉘는데 3월에 수강 신청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고 2학기에는 9월에 수강 신청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인데 이때는 한 교시당 70분씩 4교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3가지가 있는데 SOL 방과후 학교, 그리고 SAL 방과후 학교, TN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강좌기술 신청에 의해서 별도의 시간에 운영되는 SOL 방과후 학교가 있고, 그리고 SAL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학술 동아리, 자율 동아리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TNC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진로 코칭을 결합해서 통합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TNC 프로그램은 보통 모의고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시대회입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영어 즉흥 말하기 대회, 7월 달에는 수학사 퀴즈 대회, 프랑스 라퐁텐 화학 구현 대회, 그리고 9월에는 영어 경시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9월에 진행되는 영어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에 1학년이 배웠던 영어 시험 범위가 전 범위 포함되는 점을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는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경시대회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월 달에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6월 달에는 영어 문학상 국제 정치 영어 토론 대회, 8월 달에는 수학 주제 탐구 발표 대회, 10월 달에는 과학 독서 경시대회 등 많은 경시대회가 있으니 2학년 때 많이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교내 인증제입니다. 기존의 명덕 인재상에서 교내 인증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종류는 총 2가지로 아르테스 후마니오레스,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로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고 보너스와 옵티머스, 우수, 최우수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점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체육대회, 심성수련회, 소규모 테마여행, 학술 발표회가 이루어지고 2학기 때는 세계문화축제, 동아리 발표회 이렇게 2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학기 때 체육대회는 과별로 진행이 되어 축구, 풋살, 치어리딩 등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덕외고 학술 발표회는 1학기 말에 진행이 되며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 쓴 논문과 포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2학기 때는 명덕외고 동아리 발표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각종 명덕외고에 있는 공연 동아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들의 축하 무대와 사연 읽기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덕외고 세계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12월 달 말에 이루어지고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눠서 활동이 진행됩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전공어 부스별로 자신의 부스에 맡아서 활동을 진행하는 편이고 오후에는 전공어로 연극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 공연 동아리, 학교 중심 동아리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학술 동아리의 어문 계열 쪽은 엠베이터스, 엠프레스, MIIT, 가시퍼즈, 교육 계열에서는 나눔, DNN, 엘모, 경영 경제 동아리에서는 레세페르, 세이프, 블루칩, 국제 계열에서는 MFMUN, 글로벌, 방크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명덕의 율 강연 동아리인 테드, 법 동아리인 바이마르, 심리학 동아리인 POP, 사회과학 동아리인 고도, 토론 동아리인 베리타스, 시사 잡지부인 블랭크, 교지 편집부인 느레랑, 도서부인 그루터기 등이 존재합니다. 공연 동아리에서 영상 제작 동아리는 에드히어와 시네필이 있고 음악 계열에서는 밴드부인 게로이,
보컬 부인 위드, 힙합 부인 TS2, 댄스 부인 DOHC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대해서 홍보하는 동아리인 꼼프와 방송 부인 MBS로 학교 중심 동아리가 있습니다. 명덕 외고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부회원 제도와 점오기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부회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규 동아리 외에 다른 정규 동아리의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점오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아예 다른 동아리로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자신과 약간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4월과 9월에 신청하여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덕외고 학교 생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전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전공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공어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저는 전공어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전공어를 정말 좋아하고 전공어 배우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공어에 대한 흥미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쟁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어과나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에는 단일과이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 대한 문제나 내신 선출 등의 문제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외고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학 선행이나 전공어 선행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올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도외고에 들어오게 되면 진로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활동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서 오시면은 그러한 진로들을 엮어서 더 풍성한, 내용이 풍성한 생기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입학 전에 전공어 선행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근데 전공어를 처음 이제 기초부터 들어오셔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한 친구들보다는 비교적으로 더 외워야 할 것이 많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입학 전에 선행보다는 입학 후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전에 제가 중국어과인데 중국어에 대한 선행 없이 왔는데 수업에 따라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질문을 받겠습니다. 학원은 주말에만 갈 수 있나요? 기숙사생이라면? 이라는 질문인데, 제가 기숙사생인데 원래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녁에도 외출을 할 수 있어서 저녁 외출 때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 외출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일 빨리 나가야 금요일인데, 금요일 이제 저녁부터 주말까지 학원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및 1학년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순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자신의 진로를 찾는 것,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진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선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면은 다른 단위수가 더 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수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정시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뒤로 갈수록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수학이 조금 더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을 미리 더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진학을 한 다음에 더 훨씬 수월하게 학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덕외고 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명덕외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히는 기숙사 생활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덕외고 기숙사에 대해 소개해드릴 29기 프랑스어과 이동호, 29기 영어과 김서연,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기숙사 생활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0개의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고 76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남녀가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학생은 3층부터 7층까지, 남학생은 5층과 6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점호 시간은 11시 40분으로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사강 선생님께서 각 호실에 직접 방문하여 점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숙사 층장도 각 호실에 방문하여 동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점호가 끝나면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거나 심야 자습을 위해 면학실로 이동하는 등 자정 전까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자정에는 생활실의 모든 행정등을 꺼야 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보관함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실입니다. 생활실은 4인 1실로 2층 침대가 2개 있고 1인 1옷장 및 1책상이 있습니다. 옷장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기에 도난 방지에 유용합니다. 각 생활실에는 공기청정기가 한 대씩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보통 한 샤워실을 2사람이 공유해 같이 씁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2개씩 있으므로 점호 시간까지 여유롭게 씻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 밖 바로 옆엔 휴대폰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정 전까지 휴대폰을 내야 하며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한 사람당 2켤레씩 총 8켤레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세탁실도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대가 여러 대 있어 직접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빨래를 집으로 가져가 빨래를 해오는 경우가 많지만 급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쓰입니다. 또한 호실마다 건조대도 있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냉장고 및 정수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휴게실입니다. 각 층에는 여러 개의 휴게실이 있고 생활실 내에 음식물 반입과 섭취는 금지이기 때문에 이 휴게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 청소기도 비치되어 있어 자신의 호실을 직접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생활실 TMI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에는 카드키를 꼽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 카드키는 명덕 학생증입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MDS를 진행합니다. MDS는 생활실 청결, 정리 상태를 점검한 후 각 층에서 가장 잘한 한 호실을 선정해 선정된 호실은 치킨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실 추천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명종은 아침 자습을 나갈 때 유용합니다. 핸드폰을 밖에 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출 수 없어 자명종으로 시간을 맞추고 아침 자습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빨래바구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주 외박 때 한 번에 빨래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빨래를 모아둘 바구니가 있으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때 안고 잘 인형이나 베개를 추천합니다. 모두가 힘든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온다면 다음 주 기상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총 3개의 기상송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신청해서 듣게 되면 아침을 좀 더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마감되므로 월요일은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룸메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실에 대해 소개한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면학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학실은 총 1, 2, 3 면학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교생이 1인 1좌석을 할 만큼 좌석의 수가 많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좌석이 분리되어 있으며 독서실과 같이 좋은 학습 공간입니다.
이 사진은 맨학실 일정표입니다. 맨학실 일정은 8, 9 교시, 자습 1교시, 자습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퇴실 및 기숙사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맨학실의 시설입니다. 맨학실에는 식물과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맨학실의 공기가 매우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맨학실 안에 있는 그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에는 컵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사용이 편리하지만 컵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맨학이 방해되기 때문에 맨학 시간에는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장애인 여자 화장실, 장애인 남자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맨학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게이트입니다. 다음은 맨학실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조용해서 집중이 매우 잘 되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공부가 즐겁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지정석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이파이가 11시까지 제공됩니다. 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점은 정해진 시간 동안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점과 가끔 집이 그립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맨학실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좌석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는 시간과 학습 시간의 시작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맨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맨학실의 필수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맨학실 바깥에 멀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쓰레기통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분의 학용품과 특히 포스트잇입니다. 가끔 사관 선생님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겨야 할 때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간식들입니다. 물론 앞서서 음식물 섭취가 안 된다고 했지만 중간에 공부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아주 작은 초콜릿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3구 콘센트입니다. 맨학실 좌석에는 한 개의 콘센트가 있지만 충전기가 여러 개인 경우 3구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물티슈 또는 휴지입니다. 휴지와 물티슈 모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러입니다. 맨학 시간에는 정수기에 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맨학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덕여고 기숙사의 부가시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부가시설의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편의점, 장미정원, 벤치와 휴식공간,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부가시설 또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인 편의점입니다. 기숙사 지하 1층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은 학생들이 점심시간, 석식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맛있는 간식이나 음료를 사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무인 편의점 밖에는 휴게실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친구와 자유롭게 무인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미정원입니다. 기숙사 내부 1층에 위치한 장미정원은 예쁜 장미로 가득한 화분과 그리고 많은 휴게 공간까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 그리고 조별활동을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와 휴식 공간입니다. 기숙사와 운동장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점심시간 그리고 석식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들은
다목적 체육관이 우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체육 시간에 혹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장, 탁구장, 골프 연습실, 무용실, 컴퓨터실, 음악 연습실 등이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꼭 명덕외고에 오셔서 이 다양한 면학실, 생활실, 그리고 부가시설 등등 기숙사에 있는 많은 시설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명덕외고 기숙사 발표를 맡은 29기 프랑스어과 이동호, 29기 영어과 김서연, 30기 독일어과 이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덕외고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턴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학실은 기숙사 학생들만 쓸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면학실 자체가 학교 일과 후에 가서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기숙사생들은 학교 일과 후에 집으로 가게 돼서 면학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나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 같은 방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명덕외고에는 그런 그때에는 아마 사관 선생님께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방을 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숙사 입사를 가정해서 학원 과외를 받고자 하면 주말에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말에만 외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싶으시다면 주말 외박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소와 면접 꿀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파트 소개를 맡게 된 29기 독일어과 김예린, 30기 중국어과 권예빈입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를 영역별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린 다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면접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면접 태도, 꿀팁, 마지막으로는 면접 기출 질문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긴 글 형식으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 인성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은 총 20점 만점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이나 중학교에서 진행했던 진로 체험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의 작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과 인성 영역이 각각 10점 만점인데에 반해 총 20점 만점인 영역으로 배점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또한 이 영역은 자신의 학습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을 작성하는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은 크게 진로활동, 독서활동, 공부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시에서는 본인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진행한 구체적인 진로 탐구 활동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겠죠? 이번에는 독서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어느 책을 읽었는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까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제목을 적고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법입니다.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였는지 혹은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쓰는 부분인데요. 예시처럼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 전 과목에 적용 가능한 본인만의 독창적인 공부법을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3번 정독하고 2번 정리하고 1번 백지 시험을 봐서 학습하는 312 공부법처럼 자신만의 공부법에 이름을 붙여 기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10점 만점으로 학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 및 희망 전공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입학 후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지원 동기 부분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쓰시면 되는데 진로와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제방송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이 나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다 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밝힌 후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과 심화학습 활동이 가능한 명덕외고로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와 같이 명덕외고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로 계획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진로 계획은 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쓰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하고 싶은 활동, 자신의 전공어, 미래 계획 등을 포함한 진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영역은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하나 골라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이나 깨달은 점이나 성장한 점이 있는 활동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봉사를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봉사활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통해 얻는 감동은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느껴 봉사를 생활하기로 다짐했다.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로 인성 영역의 봉사활동을 많이 작성하는데 꼭 봉사활동일 필요는 없고 자신에게 의미 있고 깨달은 점이 있는 활동이라면 그 활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멘티 활동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명덕외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 인성 영역을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의 점수 혹은 자격증과 같은 내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또는 대회 입상 실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을 시 0점 처리됩니다. 지원자의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 등과 같은 인적사항이나 부모, 친인척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었을 시 10% 이상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을 볼 때 유의사항과 면접 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은 면접에서도 절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 중학교와 같은 인적사항에 대한 발언이나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시간 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예의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면접이 아니라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이 끝나고 나갈 때도 면접은 진행 중입니다. 면접장을 나가서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면접이 끝납니다. 따라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면접의 기본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태도와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질문에 답변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불분명하면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을 때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답변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과 같은 소리를 내며 깔끔하지 않게 답변하기보다는 잠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면접관에게 잠시 시간을 요청한 다음 빠르게 머릿속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잦다면 크게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의 답변에 대한 확신을 면접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면접 꿀팁입니다. 사람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스러움과 당당함이 가장 우선이겠죠? 지나치게 외운 듯한 답변을 줄일 말하기보다는 면접관들과 눈을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를 위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면접 당일날에는 어색한 환경과 긴장 때문에 완벽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에 세워두고 구술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인형이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인형 3개를 세워두고 자문자답하며 면접 대비를 하였는데 이 연습이 실제 면접 때 덜 긴장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팁은 본인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인데요. 면접 기출문제들을 통해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본인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본인만의 긴장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호흡이었는데요. 지나치게 긴장될 때에는 눈을 감고 5초간 심호흡을 하면 긴장이 조금 풀려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소해도 좋으니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인데요. 질문을 읽고 나서 혹은 듣고 나서 너무 성급하게 답변하기보다는 3초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덧붙여서 말하기입니다. 간혹 자소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자소서의 내용에 추가하여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소서를 외운 듯이 답변하기보다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역별로 면접 기출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 대비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기출 질문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학습 과정 영역 면접 기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 어떻게 스스로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공부법을 소개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소서에 적혀있는 이 책의 줄거리와 느낀 점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여 책의 줄거리를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은 어떤 독서 활동을 했고 이 독서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느낀 점과 영향은 길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소서에 적힌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 중 아는 것은? 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본인이 한 사건에서 발생했던 심리적 효과에 대해 깊이 탐구한 경험을 작성하였는데 면접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이 심리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조사했을 때 이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간단하게라도 알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소서에 적히지 않은 본인의 진로활동 사례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요. 바로 면접 전에 자신이 진행했었던 활동을 요약해서 기억해 놓기입니다. 3년 동안 진행했었던 많은 활동들이 면접 중간에 갑자기 기억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진행했던 활동들의 이름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후 기억을 해놓는다면 자소서에 적히지 않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입니다. 다른 외고가 아닌 명덕외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명덕외고만의 특징, 장점에 대해 말하는 질문입니다. 면접 전에 미리 다른 외고에는 없는 명덕외고만의 장점과 특성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덕외고에 입학한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답변할 때는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명덕외고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말하면 됩니다. 이 질문을 잘 답변하기 위해서는 명덕외고의 프로그램들 중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본인의 장래희망이 되기 위한 자격 혹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이 진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틈틈이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한 자격 혹은 방법과 자질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입니다. 본인이 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소서에 적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자소서에 적혀 있다면 적혀 있는 내용을 훨씬 구체적으로 내용을 덧붙여서 답변하면 되고 자소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진행했던 봉사활동 중 인상 깊었던 경험을 자세하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봉사활동이 인상 깊었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답변하면 좋겠죠? 단, 어느 기관인지를 말할 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멘토-멘티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사례가 아니라 반대로 도움을 받은 사례는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순간 제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생각나지 않아 잠시 생각한 시간을 요청하고 빨리 생각해낸 다음 답변하였습니다. 자소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예상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반대되는 내용도 고려하여 함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은 갈등 사례와 이를 해결한 방법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학생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급 회장 혹은 학교 생활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요점은 갈등이 생긴 경험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본인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신이 잘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파트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 영상이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명덕외고 진학에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성적에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가요? 성적을 볼 때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과목도 포함되나요? 인데요. 우선 B가 하나 있다고 많이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이 A이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과 면접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적은 대부분 비슷해서 합격 여부가 면접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을 잘 준비한다면 본인은 성적에 B가 있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원의 컨설팅이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대비를 위해서 학원의 컨설팅을 듣고는 하는데요. 저는 학원 컨설팅이 의무가 절대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 체계적으로 면접 굿을 연습을 하려면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굳이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이 본인만의 경험을 독창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담고 본인의 말하는 습관을 면접에서 그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2문항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세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에서, 마지막 질문은 인성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면접은 총 6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면접장에 들어가 3분 동안 처음 2질문을 답변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3분 동안 나머지 2질문을 답변하게 됩니다. 단 일본어과와 러시아어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동 없이 한 방에서 6분간 면접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같이 면접관이 질문하지 않고 질문이 적힌 종이가 제시될 예정이니 질문을 읽고 답변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단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소서 쓰는 방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소서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기주도 학습 영역,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첫 문장을 시작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쓰면 자신의 학교 생활이 잘 녹아있는 자소서보다는 부자연스러운 자소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소서에 꼭 담고 싶은 내용을 먼저 정리한 후에 그 내용들을 천천히 쓰면서 내용을 다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자소서를 완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자소서에 담고 싶은 본인의 활동들을 정리해본 후 내용이 부족하다면 이번 방학 동안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본인만의 활동을 계획해서 실천해보고 이를 자소서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틈틈이 본인의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해 주는 것이 더욱 완벽에 가까운 자소서를 만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를 끝으로 2차 수요 진로 탐색 교실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한 수요 진로 탐색 교실에서 진행된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러시아어과 소개와 학교, 기숙사, 자기소개서와 면접 소개를 통해서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만약 오늘 하신 질문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COMP 검색하셔서 꼼프 인스타 계정으로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만약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익명 질문이 가능한 에스크도 운영하고 있으니 에스크에 수시로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명덕예고 홍보동아리 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